표준 작업 준수하자. 안전소통 함께하자.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일터를 위한 필수 교육. 안녕하세요. HD 현대중공업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교육 시간. MC를 맡은 조동환입니다. 저는 MC 허수입니다. 수희 씨, 지난 시간 동안 조선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재해 유형 4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죠? 네, 맞습니다. 크게 끼임, 넘어짐, 맞음, 떨어짐으로 나눠서 안전사고 유형을 살펴보고 또 어떻게 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지도 얘기했었죠.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사고들은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듣는 내내 긴장하면서 귀 기울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대재해사고만 조심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거든요. 생명을 위협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신체와 건강을 훼손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한마디로 조선소 근로자들의 직업병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수희씨, 초대형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에서 일해본다고 상상했었을 때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안 좋은 유해인자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몸의 수천 배가 되는 대형 철판들을 자르고 붙이고 조립하고 옮기고 그런 과정이 쉴 새 없이 이루어질 텐데 사실 이런 게 다 기계 작업이잖아요. 또 동시다발적으로 이곳 저곳에서 다 작업을 할 테니까 일단 확실한 건 소음이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오, 맞아요. 이 소리라는 게 되게 작은 부분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끼치는 영향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잠깐이면 몰라도 장기적으로 계속 소음에 노출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는 기본에다가 영구적인 소음성 난청이 생길 위험도 엄청 많겠죠? 그러니까요. 소음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는 층간소음만 생각해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랜 시간 소음에 시달리다 보면 불면증도 생기고 작은 소리에도 엄청나게 예민해지고 노이로제가 걸린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 그렇게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너무 힘들고요. 일단 뭘 해도 짜증이 많아질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작업 능률도 저하시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람마다 예민한 정도가 다르니까 조금 모호하게도 느껴지는데 이 정도면 유해한 정도의 소음이다 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소음 작업이란 하루에 8시간을 일한다고 했었을 때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용한 도서관에서의 소리가 35에서 45데시벨 정도 된다고 하고요. 또 도서관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50데시벨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85데시벨은 어느 정도인지 대략 짐작이 가시나요? 소음은 말 그대로 불필요하고 원치 않는 소리니까 도서관에서 부스럭거리는 50데시벨도 소음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조선소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운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조선소에서 하는 주요 작업들의 소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찾아봤는데요. 용접 작업 80에서 88데시벨, 그라인딩 작업 94에서 100데시벨, 에어리스 도장기 작업 95에서 115데시벨, 망치 작업 97에서 102데시벨, 곡직 작업 100에서 105데시벨, 쇼트 작업 105에서 110데시벨이라고 합니다. 아까 85데시벨 이상이 소음 작업의 기준이라고 하셨으니까 조선소 대부분의 작업에서 엄청난 소음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네. 어느 정도의 데시벨에 또 얼마나 오랫동안 노출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기준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일단 강렬한 소음 작업은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하루에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9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11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건 강렬한 소음 작업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강렬한 소음 작업 외에도 충격 소음 작업이라는 것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충격 소음 작업은요,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12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0,000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13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000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14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00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이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충격 소음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최대 140데시벨을 초과하는 충격 소음에는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네요. 이게 하루 이틀을 일할 것도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강력한 소음 작업이나 충격 소음 작업에 대비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맞습니다. 사측에서는 저소음 기계나 기구로 대체한다든가 시설 밀폐를 한다든가 이런 소음 감소 조치를 해야만 하고요. 또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그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근로자 본인도 귀마개를 한다든가 귀 덮개를 한다든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자칫하다간 영구적인 난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 보호구는 정말 필수겠네요. 뿐만 아니라 소음에 노출되면 혈압 상승, 맥박수 증가, 소화불량 등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고 불쾌감, 긴장, 스트레스 등 심리적인 영향도 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잊지 말고 스스로를 지켜야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또 다른 유해인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불이나 뜨거운 물, 화학 물질 등에 의해서 피부 및 조직이 손상되는 화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상에 따라서 화상 1도에서 4도로 구분이 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는 걸까요? 1도 화상은요, 표피층만 손상돼 보통 7일 내에 껍질이 벗겨지고 별다른 합병증이나 후유증 없이 회복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2도 화상은 피부의 진피층까지 손상돼 물집이 생기고 붓고 심한 통증이 동반돼요. 가피가 떨어진 후에 흑갈색으로 흔적이 남을 수도 있는데요. 3도 화상부터 진짜 심한 정도의 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하 조직까지 손상된 상태를 말하는데요. 피부 조직이 괴사하고 검게 타버려서 자연 재생이 불가하고 흉터가 생기는 단계죠. 이 흉터가 나중에 피부 암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도 화상은 가장 깊은 화상을 말하는데요. 외형적으로는 3도 화상과 유사하지만 피부뿐만 아니라 근육, 신경 및 뼈 조직까지 손상된 상태라서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조금만 데워도 엄청 쓰라리고 아픈데 화상을 입으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예 대놓고 불을 다룬다든가 뜨거운 물을 쓴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화상을 입는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화상 사고를 자주 부르는 물체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생활 속에서도 익숙한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그냥 스프레이 캔 아닌가요? 맞아요. 스프레이 캔이에요. 의외로 조선소에서 이 스프레이 캔과 관련된 화상 사고들이 꽤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스프레이 캔 자체로는 안전하지만 이 안에 가스가 들어있잖아요. 화기와 접촉하면 바로 폭발하고 그 위력도 엄청나서 큰 화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런 사고들이 있었어요? 그럼요. 한 3가지 실제 사고를 예시로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선 블록에서 있었던 사고입니다. 용접 조인트 라인에 위치해 있던 용접 슬러그 제거용 스프레이 캔이 가열됐던 거예요. 그래서 캔이 폭발하면서 일하고 있었던 근로자가 목 주변에 화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어요. 용접 작업은 아무래도 불을 다루잖아요. 작업 전에 주변에 인화물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한 후에 작업을 하고 또 스프레이 캔은 폭발 위험성이 있으니까 보관을 잘 해야겠죠? 이거는 얘기만 들어도 정말 아찔합니다. 용접할 때는 그 작업 자체도 중요하지만 주변까지도 다 꼼꼼히 살펴봐야겠네요. 네, 맞아요. 순식간에 불이 번지는 바람에 그 안에 있던 스프레이 캔 3개가 폭발해버렸어요. 이 사고 같은 경우엔 주변에 인화물이 없는지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불로 번지기 전에 빨리 끄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즉,
화기 작업 시 작업 반경 내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는 절대 수칙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소화기가 있었다면 최후의 보루로 불이 옮겨 묻는 걸 막을 수 있었겠죠. 물론 근본적으로는 불바지포를 사용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다는 거예요. 불바지포, 소화기 비치 둘 중 하나라도 지켜졌다면 피해 규모가 조금 더 미미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는 사고였습니다. 그렇네요. 아차하는 순간에 몸과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남기는 게 화상사고여서 더욱더 조심해야겠구나 싶어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해드릴 사례는 안면부, 얼굴 화상을 입어서 더 안타까운 케이스인데요. 버가딩 공사 작업 중에 일어난 일인데 CO2 토치가 의도치 않게 작동해서 족장 위에 파인 실버캔에 접촉됐던 거죠. 그래서 구멍이 생기면서 화염이 분사됐고 근로자가 얼굴에 화상을 입었던 사고입니다. 직접 가우징 작업을 하건, 취부절단 작업을 하건, 사상 작업을 하건 절대로 피스복 착용은 금지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건강장애 유해인자는 뭘까요? 바로 고열입니다. 고열. 제가 아는 그 열나는 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맞아요. 고열이 왜 조선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애인자로 꼽히냐 하면 아무래도 조선소 작업 특성상 밀폐 공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꽉 막힌 공간 안에서 일하다 보면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고열이 발생할 수 있겠죠. 또 반대로 선박 데크 상부처럼 적외선이 강한 장소에서 일하는 것도 고열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성 발진이라든가 열 경련 등 온열 질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건 다른 유해인자들과 비교해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밀폐된 공간이면 바람을 통하게 하면 되고 강한 해가 내리쬐는 곳이면 해를 피하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정답입니다. 탱크 제작 등 밀폐된 공간 작업을 할 때는 고열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수시로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어서 공기 순환을 시키고요. 강판 위 강한 햇볕 아래에서 일을 할 때는 수시로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잘 보충해 주기만 해도 관련 질환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면 할수록 조선소에는 정말 다양하게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있구나 이렇게 새삼 실감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말한 것 말고도 뭐 어깨나 허리가 아프다든지 뭐 그런 건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에이, 그럴 리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 어깨, 허리, 상지와 하지의 신경이나 근육을 다치고 병을 얻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런 질환들을 통틀어서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말하는데요. 근골격계 질환들은 주로 단순 반복 작업이나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 신체의 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소 근로자들이 자주 시달리는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목이나 어깨 근육의 통증을 느끼는 근막통 증후군, 팔꿈치 내외측의 통증을 느끼는 내외상 과염, 손가락이 저리거나 감각이 저하되는 수근관 증후군, 손가락 감각이 마비되고 하얗게 변하는 수완 진동 증후군, 허리가 아픈 요통, 이 정도만 얘기해도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5가지 질환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워낙 다양한 작업들이 있어서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질환이 천차만별이겠어요. 그렇죠. 근막통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목이나 어깨를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과도하게 굽힌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할 경우에 발생한다고 하고요. 내외상 과염이나 수근관 증후군은 손목이나 손가락을 과하게 많이 쓰면 생긴다고 합니다. 수완 진동 증후군은 사실 좀 익숙하지 않은 질환일 텐데 증상이 손가락의 감각이 마비되고 손끝이 하얗게 된다고 했잖아요. 진동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자들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통은 무거운 것들을 무리해서 들거나 옮기고 또 평상시에 안 좋은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수희 씨, 이렇게 건강장애를 일으키는 유해인자들 중에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면서요? 네, 아시다시피 조선업은 제철, 기계,
전자, 화학 등이 모두 합쳐진 종합적이고 규모가 큰 조립 산업인데요. 배가 건조되는 과정에서 유해 화학 물질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요? 유해 화학 물질들을 사용한다고요? 대표적으로 선박 도장 작업 시 페인트나 에나멜 등 유해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데요. 그리고 배관, 설비 등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단열재를 붙이는 보온 과정에서 공기 중에 있는 보온재 부스러기 흡입을 한다든가 유해 화학 물질에 노출되는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할 게 MSDS예요. MSDS요? Material Safety Data Sheet, 약자로 줄여서 MSDS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말로 물질 안전 보건 자료라고 합니다. 즉,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자료인데요. 어떤 화학물질이 어떻게 유해한지, 그리고 그 화학물질에 노출됐을 때 어떻게 응급 조치를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 화학물질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자료입니다. 근데 그런 자료가 있다고 해도 일하기도 바쁜데 계속 들고 다니면서 확인하고 그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숙지할 필요가 있어요. 자,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화학물질 용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근데 여기 용기 앞에 뭐가 붙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조금 더 크게 한번 살펴볼게요. 좋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용기에다가 반드시 경고 표시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 용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이런 경고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뭔가 경고하고 주의를 준다는 거는 언뜻 봐도 좀 알겠네요. 그렇죠. 경고 표시에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에는 명칭 아래 보시면 이렇게 신호어가 나와 있고요. 그림 문자, 유해 위험 문구, 아래쪽에는 예방조치 문구, 그리고 최종적으로 공급자 정보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6가지의 정보는 꼭 들어가야 하는 정보예요. 그런데 저 그림 문자가 제가 추측하는 의미가 맞는지 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셨는데요? 좀 불조심? 아니면 독가스? 어떤 거죠? 대충 비슷한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바쁜 작업 환경 속에서 화학물질 경고 표시가 이렇게 붙어 있다 해도 자세히 들여다보기 힘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몇 가지 그림 문자는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 현장에서 이러한 화학 물질을 MSDS 표지 없는 일반 용기에 담아두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예컨대 MSDS 표지가 붙지 않은 일반 음용수 병에 담아둔 신라를 생수인 줄 알고 마셨다가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때문에 MSDS의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를 실제로 활용하고 준수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더욱 중요합니다. 수희 씨, 지금까지 건강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유해인자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랫동안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내 안전을 챙겨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 스스로 보호하고 또 위험으로부터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라고 하잖아요.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혹시나 모를 물리적, 화학적 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구를 착용한다면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안전보호구를 바르게 착용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배를 만드는 회사로서 여러 가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작업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안전보호구 착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작업별로 착용해야 하는 안전보호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작업 보호구의 종류에는 안전모, 보안경, 마스크, 안전벨트, 안전작업화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호구의 올바른 착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충격으로부터 보호. 안전모 착용 방법. 안전모는 물체의 떨어짐, 날아옴, 부딪힘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해줍니다. 안전모 착용 전에는 모체, 착장제, 충격 흡수제와 턱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자신의 머리 크기에 맞게 머리 고정대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귀의 양쪽에 턱끈이 위치하도록 착용합니다. 턱끈을 견고히 조여서 안전모가 벗겨지지 않도록 착용하도록 합니다. 착용 후에는 이상 유무까지 확인해 주세요. 보이지 않는 발밑의 위험 차단, 안전화 착용 방법. 안전화는 물체의 낙하와 충격, 끼임과 잘림, 감전 등으로부터 발을 보호해줍니다. 자신의 발 치수에 맞는 안전화를 착용한 후 끈이 풀리지 않게 착용합니다. 잠깐, 아무리 가까운 거리를 가고 귀찮더라도 안전화를 열고 신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아찔한 추락사고를 방지해주는 안전벨트 사용 방법.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그네식 안전대의 착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착용 전 반드시 로프가 마모되거나 금속재가 변형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 시작 전에는 안전대와 부속 설비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안전대를 착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양어깨에 그네식 안전대를 끼우고 가슴 조임줄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양다리에 그네식 안전대를 끼워주세요. 이때 안전대와 허벅지는 손바닥이 들어갈 정도로 여유를 줍니다. 착용 후에는 이상 유무까지 꼭 확인해 주세요. 소음 차단, 위험 차단, 청력 보호구 착용 방법. 작업 시 발생되는 각종 소음으로부터 청력을 보호하는 귀마개, 귀덮개 등의 청력 보호구는 뜨거운 슬래그, 분진, 비산 입자들이 귀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귀마개 착용 시 귀마개 전체를 돌려가면서 크기를 압축해줍니다. 그 다음 귀를 잡고 당긴 상태에서 귀마개를 완전히 밀어 넣어줍니다. 착용 후에는 약 15초 정도 눌러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면 청력 보호 끝. 거울을 정면으로 봤을 때 귀마개가 보이지 않아야 제대로 착용한 것입니다. 호흡기 질환, 질식재해를 예방하는 호흡용 보호구 착용 방법. 호흡용 보호구는 분진 흡입 방지, 화학물질 중독, 산소 결핍 등으로 인한 질식재해는 호흡용 보호구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방진 마스크 착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착용 전 방진 마스크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먼저 목 뒤에서 목끈을 묶어줍니다. 마스크를 얼굴 위에 대고 머리끈을 머리 위로 넘겨줍니다. 코 부위와 얼굴 틈새가 막아지도록 꼼꼼히 고정시켜줍니다. 안면부가 얼굴에 완전히 밀착되었는지 양손으로 다시 한번 밀착 검사를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음압 밀착 검사까지 실시해주면 방진 마스크 착용 완료입니다. 다음은 방독 마스크를 착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스크를 얼굴 위에 대고 머리끈을 머리 위로 넘긴 뒤 목끈을 당겨서 얼굴에 밀착되게 조절해줍니다. 그리고 목 뒤에서 목끈을 묶어줍니다. 마스크는 착용 방법도 중요하지만 밀착 검사도 중요한데요. 얼굴 사이로 공기가 새는 것이 느껴지지 않도록 음압 밀착 검사까지 실시해주면 방독 마스크 착용 완료입니다. 귀찮아도 불편해도 나 자신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 HD 현대중공업에서 나를 지켜주는 안전용품입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통해 안전보호구 착용법을 배워봤는데요.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천하는 것이겠죠? 보호구 착용법을 숙지하고 항상 생활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호구를 완벽히 착용해도 과시는 절대 금물입니다. 보호구는 어디까지나 사고가 났을 때 최소한으로 나를 지켜주는 패시브 보호수단일 뿐 우리가 먼저 능동적으로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HD 현대중공업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세 번째 안전교육 시간. HD 현대중공업은 안전 최우선이라는 경영방침 아래 모든 근로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하겠습니다.